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총선 후 부동산,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이 부분이 민주당이 득세했을 때랑 국민의힘이 됐을 때랑 정책적 부분에서 차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남은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굳이 정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총선 전까지 숨겨놨던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죠. 자, 야당이 앞서겠는데 그래도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울 매매 3,000건 다시 돌파.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총선 언제예요? 4월 10일이었죠. 서울 매매 3,000건 돌파는 언제예요?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 야당이 압승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래도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3월에 집을 샀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죠. 2월에 엄청나게 부추겨서 그런 거죠. 얼마나 부추겼어요? 2월, 3월 막 이럴 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 지표는 못 믿겠다, 민간 지표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부동산원 지표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원 KB랑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3월에 KB 하락폭은 커지는데 부동산원이 갑자기 상승 발표하더니 상승 전환하면서 KB 기사도 안 나오죠. 서울 상승하고 수도권도 꿈틀대고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려는 사람들 늘었고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사업 경기 전망 대폭 상승, 요걸 노린 거죠. 실질적으로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다. 1, 2인 가구 평균 소득이 얼마냐, 집을 살 수 있는 소득이 돼야지. 그러더니 이번엔 여소야대가 집값 상승을 부른다. 아마 총선 끝나서요, 이번 정부 초창기 때를 생각해보시면 답나옵니다. 여당이 이겼으면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 야당이 이겼으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랐던 것처럼 야당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기 뻔했다. 언론은 항상 집값 상승에 보통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지더라도 부동산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부동산원이 상승폭이 굉장히 적고 KB가 상승폭이 클 때는 KB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집값 상승 열차 이런 이야기하고 최근에 과천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 작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죠. 또 정부가 말하는 것들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문제없다. 금감원장 사업장 정리 차질 없이 할 것이고, PF 위기설은 별거 아니다. 세간의 우려가 과도하다. 표현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총선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4월 위기설은 절대 없다. 각 금융수장들이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막상 총선 끝나니까 세간의 우려가 과도하다. 나긴 날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올해 폐업한 건설사만 585곳이에요. 작년에 한 500개 폐업했었나? PF 연체율은 2배로 증가했죠. 올해는 더 빨리 증가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한다. 보통 이런 말을 하려면요,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딱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근데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떤 계획이었어요? 차질 없이 하겠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보험 너네가 해라. 차질 생기면 너네 탓이야. 왜냐면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해도 은행권에서 돈이 얼마나 있을지,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할지, 보험사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런 부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냥 결국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PF 담당자들과 면담을 시작했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실사업장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실사업장 정리하면은 건설사들이나 거기 시공사들이랑 이야기를 해야지 갑자기 은행, 보험, 증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정리가 안 되거든. 4월 얘기서 없다, 말만 그렇게 해놨지 정리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은 지원해서 잘 되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PF 사업장은 안 팔리고 팔리는 매물로 나온 PF 사업장은 다 부실 사업장인데 그걸 누가 사겠냐, 상식적으로. 그리고 문제 없다 하고 있는데 총선 끝나고서 문제들 바로 나오고 있죠. 오늘도 계속 이야기 나왔어요. 증권사 지금 PF 부실 어떻고, 저기 캐피탈 PF 부실 어떻고, 그죠? 문제 없던 것도 아니고, 저축은행은 그 전부터 총선 끝나자마자 이야기 나왔죠. 손실
확대되고 있어서 충당금 넘어선다. 자, PF 대손 충당금이 손실 예상액의 50에서 70% 수준이다. 자, 손실이 10조가 난다고 하면요.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충당금은 5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5조는 어떡할 거예요? 예금자들한테 떠넘기게? 저축은행 사태 또 만들게? 저축은행 사태 왜 터졌어요? 손실 감당 못하고 뱅크런 하니까 터진 거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보다 손실 금액은 2배로 커졌다고 그랬죠. PF 규모는 2배로 커졌다고 그랬어요? 손실 나는 금액도 마찬가지겠죠. 저축은행 사태 또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번엔 근데 저축은행도 문제지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사태인 거고, 지금도 캠프에서 저축은행 연체를 낮추기 위해서 도와준다, 상매각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상매각 도와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손실이에요, 손실. 30%에 매각하는 거는 70% 손실 났다는 소리고, 상각한다는 건 100% 손실 났다는 소리예요. 연체율이 떨어진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보이게만 안전해지는 거지. 당뇨에 걸려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징조죠. 그렇다고 발을 잘라버린 다음에 나 이제 썩어 들어가는데 없다 라고 말하면은 더 건강해진 거예요? 더 부실해진 거지. 여기에 지금 나이스 심평에서는 PF 추가 손실 확대. 자, 손실 예상액이 50에서 70% 수준인데 추가 손실까지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냐. 2조 6천억에서 4조 8천억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예요. 여기는 한기평이고 여기는 나이스 심평이에요. 신용평가사들이 PF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당국만 없대요. 막상 진짜 문제가 되는 PF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하고 있고, 막상 진짜 공급 부족이 아니라서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다 이야기해가지고 건설사만 살리려고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총선 이후로 미룬 이유, 돈이 없죠? 손해도 엄청 봤죠? 총선 때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건 부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87조 확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평기금 이렇게 끌어다 쓰고 무리하게 삭감해가지고 적자 규모를 축소해서 거의 뭐 한 5분의 3 정도로 축소한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올해가 더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왜? 외평기금에서 또 10조 뺐었습니다. 작년 내내 20조 뺐었는데 올해 1분기 이제 갓 지났죠. 근데 벌써 10조 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손실이 87조였죠. 근데 올해 1분기에 얼마나 더 썼어요? 총선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47조 이상 더 썼다. 그러면은 2, 3, 4분기에 쓸 돈 어디 있어요? 쓸 돈 없어요. 아마 지금 환율 상승하는 거 환율 잡아가지고 또 외평기금 만들어서 또 뺏으려면 했겠죠. 근데 지금 가용 외환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말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환 보유고는 전부 가용 외환 자금이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튀는 건 잡아줘야죠. 가능하겠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올해 1분기 벌써 재정 집행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이제 2, 3, 4분기에 쓸 돈이 없다. 얼마나 더 써줄 수 있겠느냐. 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그 가계부채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 만들기 위해서 은행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정부 산하기관 쪽에서 정책대출을 내주고 있죠. 거기 돈 쓰고 유류세 인하해주고 물가 잡는 데로 돈 쓰고 나면 쓸 돈이 어딨냐. 뭘 어떻게 얼마나 더 살릴 수 있겠냐. 아니면은 1년 만에 정부 부채 60%로 늘릴 거예요? 이런 거 봐봐라. 다 숨기고 있는 거고, 다 숨기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다 드러났다. 작년에 적자 심했던 거, 그리고 그 적자 발표마저도 어느 정도 숨기고 있는 거, 그리고 올해도 벌써 외평기금 빼다 쓰고 있고, 돈이 없으니까 또 하는 마통 7조 빼다 쓰려고 하고 있고, 또 1분기에만 작년 대비로 돈 어마어마하게 더 썼다. 부채는 잡히고 있는 거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요거 정책대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으로 안 잡힌 부분,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 영향도 있다가 아니라 디딤돌 버팀목,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또 가계부채 4조 떨어지면 뭐예요? 기업부채가 10조 늘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100% 기업부채예요? 사업자 대출로 주담대를 냈죠. 즉 주담대는 가계부채고 사업자 대출은 기업부채예요? 기업부채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리죠. 편법적 기업부채 하면서 그런 걸로 부동산 살리고 있는 건데 되겠냐. 부채가 안 잡히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로 부채가 잡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를 안 잡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요? 뉴스 같은 데서 나오죠. 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수법 해가지고 이자율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먹고 살 생활비도 없어서 계속 돈 빌리게 되는 거고, 부채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죠. 나라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라 전체가 부채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부채를 잡을 생각을 안 한다. 왜? 부채 잡으면 터지거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나와요. 미국은 금리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내려가는 거. 미국은 기준금리에 맞춰서 금리가 변동하고 그 상황에서 채권금리에 따라서 미세 변동을 하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일 때 시중금리 정점 찍고 그 뒤로 관시금융으로 쭉 눌러가지고 지금은 기준금리는 3.5%인데 기준금리가 2.5%, 2.25%. 이 정도 수준까지 시중금리를 눌러왔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하면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덜 떨어진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당 그쪽이 피해가 안 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집값 올라가는 건 문재인 정부 탓이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시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총선 이틀 전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를 또 때렸다. 그럼 이번 정부가 부동산 잘했던가? 부동산 잡았어요? 떨어지는 걸 잡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게 이번 정부죠. 또 민주당이 대출을 늘려주면 이사 갈까? 퍼주기 정책들. 집값 올라가면은 민주당 탓. 집값 떨어지면은 윤석열 덕.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번 정부에서 완화할 때는 후풍이라고 하고 저번 정부 혹은 지금 현재 야당 쪽에서 풀어주는 건 무조건 퍼주기다. 이번 정부에서 지금 상반기 1분기에만 하더라도 47조를 더 퍼줬는데 그거는 지원이고 야당이 해주는 건 퍼주기 정책이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야당 탓. 집값 떨어지면 여당 덕.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부터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이번 정부면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면 이번 정부에서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지금 정부 눈치 보게 만들어가지고 물가도 집값도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고 공급 부족만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정부에서.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매물을 보면은 공급 부족이 아닌 거고 반대로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위험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서만 안전하다 이야기하지만 국내 신용평가사 혹은 외국에 있는 금융업계에서 예측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다 위험하다고 하고 있고 환율이 튀고 있는 이유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 중국 부동산 무너지기 전부터 해외 자본들은 중국에서 도망가고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본들이 도망가고 있죠. 주식시장이 조금 더 들어온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할 말 없습니다. 환율 보면 답이 나오는데 투자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빼가는 거고 어차피 우리나라 투자할 사람들은 보고 있다가 조금 더 들어오는 거고 근데 중립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투자 아직 안 했다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쥐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하는 경고인 것처럼 지금 환율이 튀고 외국인들이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임박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산이 쌓여있고 가장 많은 대출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왔다. 반전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것으로 부추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금방 이제 방향 바뀐다. KB 지표만 보더라도 답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